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듣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메뚜기는 범인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영화에서의 그 농수로는 평범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익명화한다는 뜻이고, 바로 이 영화가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악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을까? 허공을 쳐다볼 때.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 영화 시간에서 고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살인의 추억인데요. 살인의 추억이 나온 것이 2003년도니까 고전이라는 말을 붙이긴 사실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미 한국 영화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관객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도나 혹은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평판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현대의 고전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준호라는 굉장히 탁월한 감독을 생각할 때 기생충과 함께 이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멋진 작품인데요. 이 걸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 살인의 추억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살인의 추억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듣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제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저만의 어떤 견해이자 뇌피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라는 제 책에서 쓴 적은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로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GBS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책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깊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야기는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을 포함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인의 추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챙겨보고 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제대로 매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은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 본다면 형사 버디무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은 박두만이라는 인물이죠. 바로 송강호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박두만 형사는 본인의 직감을 믿습니다. 시골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어떤 확고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딱 보면 티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티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범인입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다루는 수많은 범죄 수사극들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악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박두만이라는 형사는 인물을 보기만 하면 한다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스스로의 눈이 가장 중요한 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첫 번째 용의자인 극중에 등장하는 백광호이든 극중에 등장하는 두 번째 용의자인 조병순이든 목이라든지 아니면 턱을 딱 잡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딱 보면 아니까 범인인지 아닌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박현규라는, 그러니까 박해일 씨가 연기한 용의자들까지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 있는 증거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산재에 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통찰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논두렁 같은 데를 굉장히 난잡하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 결정적인 범인의 발자국 증거가 초반에 없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박두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조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백광호가 신고 있던 신발을 가지고 다시 찍어서 그것을 증거라고 하면 되죠. 결정적인 것은 증거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통찰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박두만의 생각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범죄 영화가 악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을 때 박두만의 이런 태도는 먼저 명확한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악이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딱 보면 아니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악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실마리는 내 안에 있다라는 두 번째 전제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라는 전제이겠죠. 영화의 시작에서는 박두만은 이 두 가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 두 가지는 산산조각이 나와서 붕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이미 영화의 거의 초반부 시작될 쯤에 박두만 형사가 모시고 있는 구반장이 있죠. 변희봉 씨가 연기하는. 그 사람이 워낙 이 박두만 형사가 자신만만해 하니까 때마침 조서를 쓰느라고 나란히 앉아있는 두 명의 남자를 보면서 문제를 냅니다.
저기 두 남자 보이지? 얼굴에 똑같이 둘 다 상처가 있는데 한 놈은 강간범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강간 피해자의 오빠야. 누가 오빠인지 누가 강간범인지 한번 맞춰볼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고 했던 박두만이 지그시 쳐다보게 되고 그의 시점 쇼트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그 장면이 거기서 끝나게 되고요. 이 영화 끝까지 두 사람 중에 누가 강간범인지 피해자의 오빠인지를 전혀 적시하지 않은 채 영화가 끝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쓰는 편법은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겁니다. 엔딩 크레딧에 배우가 누구로 나오는지를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치밀하기 이를 데 없는 봉준호 감독은 그것조차도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엔딩 크레딧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강간범과 피해자 오빠라고 똑같이 이름을 두 번 붙이고 각각 두 배우 이름을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딩 크레딧을 보고 나서도 두 사람 중에 누가 강간범인지 누가 강간의 피해자의 오빠인지를 보는 관객들조차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두 형사가 철석같이 범인이라고 믿었던 박현규가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 터널 앞에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박두만 형사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제까지의 통찰력을 최후로 발휘합니다. 박형규의 얼굴을 잡고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죠. 영화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샷을 각각의 싱글샷으로 그리고 쇼트와 역쇼트의 관계로 교대로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그 이전까지 믿었던 박두만 형사의 통찰력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나직하게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 모르겠다라고 하고 희대의 명대사 밥 먹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그를 놓아주게 되죠. 노임을 받은 박형규는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터널은 또 이렇게 휘어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아무리 비춰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박형규는 완전히 어둠 속에 묻혀서 영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그 장면이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박두만은 그때까지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믿음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 속에서 스스로의 무능함을 토로하면서 사실상 영화가 클라이맥스를 끝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서태윤 형사는 박두만 형사와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서류를 믿는 사람이라서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의 수사의 어떤 모토인 사람이죠.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서류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서류가 증거가 된다면 중요한 것은 손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서류가 어떤 건지 빨리 찾아야 될 것이고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또 채워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직접 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 속에서 서태윤은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영화에서 계속 묘사가 되죠. 대표적으로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확성기를 들고 현장에서 이제 통제를 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준다거나 결정적으로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 범인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편 엽서를 찾아서 쓰레기통을 두 손으로 막 뒤지는 장면들 같은 게 나오게 되죠. 서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의 수사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면 박두만의 수사 철학하고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한테 통찰력이 있다면 세상의 증거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박두만이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면 바깥에 있는 바로 그 증거를 찾아내서 그것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줄 것이다 라고 믿는 서태윤 형사의 견해는 서로 상반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일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악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견해죠. 악을 증거로 알아보는지 악을 통찰력으로 알아보는지는 확정할 수 없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두 사람은 악을 반드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의 그런 믿음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서태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태윤은 서류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것은 바로 서류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믿었던 서류는 미국에서 과학수사의 결과로 DNA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범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박형규의 DNA 샘플이 범인의 DNA 샘플하고 일치한다라는 서류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기다렸던 그 서류가 늦게 오죠. 늦게 오는 사이에서 아꼈던 소연이라는 여학생이 피살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류가 오게 되었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DNA 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박형규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문구로 박혀져 있는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분노를 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긴장을 쌓아오던 이 용의자였던 박형규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박형규는 돌로 때리게 되고 그 순간 돌에 맞은 자신의 손에서 피를 서태윤이 흘리게 되고 그 흘린 서태윤의 손에서 나온 피는
그 서류를 적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서류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감안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서류가 그를 배신하게 되고 그 서류에 자기 손에서 나온 피를 묻히게 된다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귀결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저것은 악이야 라고 특정하면서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그 단초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간에 그것 자체의 어떤 그 능력 자체가 사실은 어떤 무능한 귀결로 도달하게 되면서 탄식 속에서 영화는 사실상 끝나는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영화 속에 보면 박두만은 해결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첫 번째 용의자인 백광호도 그랬었고, 두 번째였던 조병순 역시도 사실상 범인이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였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범인으로 몰림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오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박두만이 강간범을 오해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파트너가 될 서태윤이라는 것이죠. 서태윤 형사는 서울에서 온 엘리트 형사입니다. 화성으로 파견되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사전에 어떤 형사가 내려올 줄 모르는 상황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화성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또 수많은 이 강간살인 사건으로 여성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온 것 같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수상한 남자가 자기를 따라오게 되니까 앞에 있던 그 주민인 여성이 도망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 서태윤은 강간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때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던 박두만이 그 모습을 보고 영화에서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는 장면이기도 한 날아차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라는 희대의 대사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박두만이 서태윤을 제압했을 때 서태윤을 강간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인 사람을 동료가 아니라 강간범으로 오인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흥미로운 것은 박두만이 서태윤을 오인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번째 희생자의 어떤 그 시신이 무덤가에서 발견되게 되는데 범인은 틀림없이 현장에 돌아온다라는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만이 조용구라는 자기의 또 다른 후배 형사와 함께 무덤가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범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어떤 인기척이를 내면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이건 강간범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은 잔뜩 긴장하면서 쳐다보게 되는데 나타난 사람은 강간범이 아니라 바로 서태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조차도 박두만은 서태윤을 강간범으로 오인했었던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두만에 의해서 강간범으로 오인되기도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서태윤이 사실상 영화 속에서 강간 피해자, 강간 피살자의 오빠로도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영화에서 이 서태윤이라는 형사가 굉장히 침착하고 과학수사를 신봉하는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가면 이성을 잃은 채 폭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자기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면서 보살펴주고 싶어 했던 소현이라는 10대 여학생이 바로 이 극 중에서 피살되는 사건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소현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은 걔가 보았던 어떤 이 사건들과 관련된 증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거듭 만나면서 이 아이한테 마치 오빠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결정적으로 소현이 이제 민방위 훈련 도중에 등을 다치게 되면 거기다가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게 되죠.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상 영화 속에서 일종의 유사남매 관계 같은 관계로 영화가 설명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왜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서 유달리 소현과 그리고 또 이 서태윤과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영화의 고반장이 던진 굉장히 중요한 화두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태윤은 강간범으로도 보이고 강간 피해자의 오빠로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박두만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견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강간범과 강간 피해자의 오빠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박두만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간범으로 서태윤을 오인하게 되는 것은 박두만뿐만이 아닌 게 이 처음 두 번은 박두만이 그 시선의 제공자였지만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공포영화 이상으로 무서운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범인이 어떤 그 야산의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상태에서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양쪽 거리에서 두 여자가 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로 박두만 형사의 애인인 서령이 걸어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로 소연이라는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죠. 그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범인의 시점 쇼트로 카메라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둘 중에 누구를 살해 대상자로 삼을 것인가를 잠시 궁리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카메라의 간단한 워킹만으로도, 움직임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그런 스릴을 안겨주는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으로 영화에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영화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장면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비가 오는 날에 범인이 출몰한다라고 형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사를 합니다. 바로 여자 형사인 귀옥이라는 형사한테 빨간 옷을 입히게 되고 우산을 씌워서 일부러 걸어가게 하죠. 왜냐하면 범인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함정 수사 속의 위험 속으로 동료 형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옆에서 백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범인을 잡아야 되는 임무를 바로 서태윤 형사가 갖고 있고, 그 서태윤 형사는 야산에 숨어서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귀옥에게 혹시라도 다가올 수 있는 범인을 눈을 부릅뜬 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장면에서 앵글은 사실상 뒤에서 우리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범인이 두 명의 예상 피해자 중에 한 명을 고르는 장면하고 사실상 같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서태윤 형사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야산의 바로 그 나무 뒤입니다. 그러니까 서태윤 형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뒷날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겹침으로 인해서 서태윤은 강력하게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이 서태윤이 연쇄살인범에 무슨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야산에 숨어서 피해자를 바라보거나 혹은 동료 형사를 바라보는 두 장면이 겹친다는 뜻은 결국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은 관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객 입장에서도 그 두 가지 겹침으로 인해서 강간범과 강간 피해 살인자의 오빠를 구분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고, 혹은 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과연 서태윤 형사 혹은 박두만 형사에서 그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거기서부터 훨씬 더 많이 나아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박두만 형사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년이 등장하게 되죠. 그 소년은 메뚜기를 잡고 있습니다. 벼이삭 위에 앉아있는 메뚜기를 골똘한 시선으로 보다가 낚아채서 마침내 메뚜기를 잡게 되죠. 근데 흥미롭게도 첫 장면을 보면 메뚜기는 범인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있는 곳에 잠시 후에 형사인 박두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있던 그 농수로 그 밑에 바로 첫 번째 피살자의 시체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도착한 이 박두만 형사는 이곳이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마치 터널처럼 생긴 그 농수로의 밑에 부분을 몸을 굽히고서 쳐다보는 장면이, 그러니까 시신을 확인하는 장면이 영화의 초반부의 거의 시작에 해당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촬영되었죠. 피해자 시신의 다리 위에는 이제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카메라는 정확하게 망원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멀찌감치서 농수로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박두만 형사가 멀리 보입니다. 근데 그는 포커스 아웃이 되어 있죠. 쇼트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포커스를 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선명하게 초점이 맞아 있는 데서부터 초점을 옮겨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박두만 형사를 초점을 맞추면서 그 쇼트는 강렬하게 첫 번째 피살자의 시신을 바로 이 박두만 형사가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굳이 이동 포커스를 쓰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영화의 첫 장면에서 소년이 메뚜기를 잡는 모습과 맨 마지막에서 범인을 놓친 채 허망하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박두만 형사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때 메뚜기는 사실상 범인에 비유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이동 포커스 장면이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범인이 형사를 먼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토록 범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무엇보다도 악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형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영화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첫 장면에서 사실상 형사가 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악이 형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사실상 영화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흥미롭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몸을 바깥으로 이렇게 뻗게 된 형사인 박두만이 맞이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터널처럼 되어 있는 시신이 발견된 데 위에 있는 약간 상판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 이 소년이 앉아 있는 것이죠. 바로 메뚜기를 잡았던 그 소년인 건데요. 그 소년을 쳐다보고 있는데 소년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면 고개를 갸웃하죠. 그 소년에 대해서 저리 가 라고 말을 하면 소년이 역시 또 저리 가 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녀는 그 지근거리에 앉은 채 박두만한테 박두만이 했던 행동과 박두만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흉내내는 방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소녀를 골똘히 쳐다보는 것으로서 사실상 첫 번째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소녀는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농수로에 흘러가는 그 상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판 바로 밑에 뭐가 있는가?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자리는 사실상 피해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피해자의 자리에서 시신을 보면서 사실은 박두만 형사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범인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까지 얘기한다면 사실상 범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셈인데, 그렇게 범인의 얼굴과 범인의 흔적을 찾고 싶어하는 그의 시선이 가닿은 곳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소년이 돌려주는 것은 범인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박두만 형사가 한 말을 역시 소년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인을 잡고 싶었던 박두만 형사는 사실상 범인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이 모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더 같은 뛰어난 또 다른 영화에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조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 바로 직전에 어떤 에필로그 같은 상황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형사 생활에 이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16년이 지나면 경찰 생활을 그만두고 녹즙기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박두만 형사의 아침 일상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형사가 아니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혼을 한 것 같고 아이들까지 낳은 것 같죠. 근데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간밤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막 화를 내면서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그치는데, 너의 벌개진 얼굴이 바로 증거다 라고 하면서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틀림없이 어제 컴퓨터 게임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야단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인 서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의 이야기 내내 박두만 형사가 실패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범인을 딱 보면 안다 라는 그 믿음을 거의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딱 보면 안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벌개진 얼굴이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틀림없이 전날 컴퓨터 게임을 밤새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다시 말하면 박두만 형사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말라고 아들의 말을 좀 믿으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은 서령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령은 하마터면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 범인이 정말 2분의 1의 확률로 소연을 고를 것인가 서령을 고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소연을 고르지 않고 서령을 만약에 골랐다면 서령은 마지막 피살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박두만 형사는 서령하고 결혼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왜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서령의 항변, 엄마의 항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피해자의 항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녹즙기를 팔아야 되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랑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의 정확한 말은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죠.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적어도 그 말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냐면, 상대방한테 오상무의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라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상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이 에필로그의 짤막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의 상태가 과거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바로 이 영화의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봉고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깥을 보니까 바로 자기가 옛날에 그토록 평생의 한이 되었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던 장소 옆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전기사한테 잠깐 차를 세우라고 하고 망감에 젖어서,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그런 순간이었고 경험이었을 테니까 그 농수로 쪽을 걸어가게 되죠. 바로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그 농수로입니다. 텅 빈 농수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안경을 벗고 몸을 수그린 채 농수로를 쳐다봅니다. 마치 터널과도 같은 바로 그곳이죠.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역시 또 카메라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모습을 잡고 있는데 달리아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박두만 형사를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 모습을 서서히 잡고요. 이번에는 박두만 형사의 시점 쇼트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터널 속과 같은 그 농수로를 서서히 달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달리 인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개의 쇼트는 우리가 굉장히 묘한 영화를 다 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영화에서의 그 농수로는 사실상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박형규가 사라졌던 기차 터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농수로는 명백하게 클라이맥스에서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박형규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탄식과도 같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고 그가 사라졌던 어둠 속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는 농수로를 쳐다보면 그곳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이 영화가 마지막을 향해서 다름질을 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수로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그 장면은 서서히 물러나는 덜리아웃으로 찍혔다라는 것이죠. 저한테 그 모습은 사실상 터널 속에서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면서 터널 속에서 박현규가 바깥에 있는 절정 부분에서의 박두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된 악이 흔쾌히 물러나면서 조롱과도 같이 자기를 잡고 싶어 했던 박두만을 쳐다보는 장면처럼 저한테는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텅 빈 터널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시점 쇼트를 통해서 박두만의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은 그의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그런 쇼트처럼 저한테는 느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자리에 한 소녀가 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어떤 소녀가 다가와서 물어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농수로를 들여다보다가 들켰으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옛날에 내가 여기서 한 일이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와봤다 라고 심상치 않게 대답합니다. 소녀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죠.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 이 박두만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찾아왔는데 며칠 전에 왔다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도 그 농수로와 관련된 일들이 생각이 나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며칠 전에 범인이 왔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범인이 16년이 지나서 우연히 자기가 이곳에 온 며칠 전에 또 거기를 방문했다는 그런 어떤 우연에 혹은 그 우연에 엇갈리면서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에서의 정조가 되죠.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는 그 소녀의 한번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소녀 입장에서 며칠 상간으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농수로를 쳐다보고 있는 두 명의 중년 아저씨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주,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와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강간살인범이고 한 명은 강간살인 피해자의 오빠인데 둘 중에 누가 강간살인범이고 누가 강간살인 피해자의 오빠일 것 같니? 라고 묻는다면 소녀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소녀는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고 두 사람은 둘 다 거기에 과거에서 했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봤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두 사람 다 얼굴에 이렇다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둘을 보면서 사실상 박두만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본인 스스로도 연쇄살인범이자 강간범의 자리에 사실상 자리매김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그는 연쇄살인 피해자의 오빠의 자리에도 사실상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6년이 지나서 영화에서 자기가 몇 살 나이 차이가 나면서 함께 오랜 세월 사랑을 했던 자기의 애인인 서령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서령과 그의 사이에서 우리가 또 이제 흔히 연애 관계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그는 어떻게 본다면 더군다나 서령은 하마터면 피살될지도 몰랐을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령은 잠재적인 어떤 그런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이 주인공인 박두만은 피해자의 오빠 자리에도 역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소녀는 영화 속에서 사실상 관객의 위치를 대변하고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도 이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가장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서태현 형사고 하나는 박두만 형사죠. 근데 이 두 사람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둘 모두가 사실상 이 살인범과 혹은 피해자의 오빠의 위치에 둘 다 자리매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녀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왔던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박두만이 묻게 되자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랄까라고 하더니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죠. 평범하게 생겼다는 말은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평범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익명화한다는 뜻이고 익명화한다는 뜻은 누구라도 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야기는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악은 박형규로 보였는데 박형규가 악이라는 것을 영화는 확정할 수가 없죠. 실제 사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오히려 악의 자리에 범인을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굳이 말하면 선과 악을 나누게 된다면 선의 위치에 있는 두 형사
주인공까지도 악으로 보일 수 있는 구도 속에 일부러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악의 얼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조차 평범한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의 자리에 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영화는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인터넷과 BTV 상담원 이홍련입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달까지 가입 상담만 받으셔도 베라스벅 바바 CU 쿠폰 중 하나를 100%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BTV를 가입까지 하시면 한강뷰 워커의 1박과 도시까지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상담원 이홍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악의 바운더리가 영화에서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영화가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권력이라는 것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살인사건들 속에서 적지 않은 수의 피살자들이 살해된 이유는 국가의 공권력이 당시에 무능했기 때문에로 영화가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안타깝게 죽은 사람은 바로 이제 소연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소연이라는 아이가 피살됐을 때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등화 관제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 설정일 것입니다. 80년대에는 이제 민방위 훈련을 국민적으로 실시하면서 밤에 이 등화 관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등화 관제 훈련을 하게 되면 모든 불들을 다 소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전시 체제 속에서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상되는 이 북한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훈련들을 전 국민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화 관제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이 깜깜해지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은 너무나도 손쉽게 소연을 산으로 끌고 가서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등화 관제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연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부는 왜 등화 관제 훈련을 했을까? 그것은 북한의 침입이 예상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북한이라는 외부에 있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에 있는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내부를 어둡게 만드는 방식을 썼던 것이 바로 당시의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영화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지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것을 문명은 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조명을 밝히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밤과 싸우는 역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80년대의 폭압적인 정권은 외부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그것을 공포 분위기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어둠을 더 어둡게, 그나마 있었던 모든 조명을 다 끄도록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소연 같은 아이는 비참하게 희생이 되었다라고 이 영화는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무능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악을 더욱더 극악한 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영화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소현은 영화에서 이제 피살되기 직전에 더군다나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서태윤하고 굉장히 이제 애틋하게 마치 남매처럼 그런 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화에서 등에다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무척 뭉클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피살된 시체로 발견됐을 때 서태윤은 자기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기껏해야 등에 붙여주었던 자기의 행동의 흔적인 그런 일회용 밴드를 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연은 등에 상처가 왜 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소연이 등에 상처가 난 것은 민방위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등을 쓸려서 등에 바로 그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앞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장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밤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조영구 형사가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아서 부러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용의자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현이 등에 상처를 입었던 것은 부러진 나뭇가지 때문인데, 앞에 이야기를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이 영화의 어떤 맥락으로 이어보게 된다면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게 만든 것은 조용구라는 형사라는 거죠. 근데 조용구라는 형사는 항상 그의 발에 군화발을 신고 있는 것으로 영화에서 특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어떤 군사 독재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 속에서 조용구라는 형사는 아예 발부터 등장합니다. 백광호 를 군화발로 차면서 영화에서 처음 이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도 항상 자백을 받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심지어는 이렇게 버선 같은 것을 씌워서까지 군화발을 사용을 해서 상대를 고문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형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일 때 진압도 이 발로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여대생을 군합발로 지디기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발은 어떻게 되었을까? 술집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싸움 끝에 못에 찔리게 되고 결국은 그 못에 찔린 것 때문에 이 발을 잘라내야 되는 일을,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조영구의 그 사람들을 짓밟던 발은 결국 잘라냄을 당하는 일종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고 평범하게 생겼다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또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고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장면에서는 메뚜기라는 범인을 잡게 된 소년이 등장하고요. 맨 뒤에는 실제 그 범인의 얼굴을 본 소녀가 등장하게 되죠.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범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두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는 은유적으로 그렇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결국 소녀와의 말을 마치게 되면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박도만한테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그토록 찾고 싶었던 범인이 얼마 전에 여기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 대한 그 아이러니에 대한 어떤 굉장히 묘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범인을 내가 잡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죄책감이나 혹은 책임감 같은 것도 느낄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무능함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가장 큰 것은 범인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느끼겠죠. 그 상황에서 뭔가 상념이 지배하는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어서 허공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면 카메라는 그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영화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렌즈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도록 영화 예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시가 깨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확하게 송강호 씨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은 빅사이즈의 어떤 클로즈업으로 담겨져 있고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거대한 송강호의 눈이 쏘아보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 영화를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강렬한 라스트 씬 그리고 탁월한 라스트 씬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을까? 허공을 쳐다볼 때. 물론 영화적인 맥락으로는 더 이상 눈 둘 곳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하늘가 어디를 쳐다본 그런 눈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렌즈를 보면서 연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확한 연기 디렉션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이 뭔가를 쳐다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쳐다보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요. 쳐다보여지는 객체 혹은 세상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에는 앞부분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기차 터널 앞에서 박형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쳐다봐 라고 했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찍은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두 사람을 교대로 시점쇼트로 찍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박형규의 얼굴이 싱글샷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쳐다보고 있는 박두만의 시선을 뜻하게 되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르게 되면 그가 허공을 쳐다볼 때 그런 과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전의 클라이막스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박현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악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는 박형규가 없죠. 그리고 거기는 허공입니다. 그는 텅 빈 악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 앞에서의 자기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겠죠. 그토록 잡고 싶고 그토록 보고 싶은 범인의 얼굴이 있지만 그 범인의 얼굴은 지금 자기 앞에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대응되는 샷이 누구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하는 박두만 형사의 눈이 가닿는 곳은 사실상 관객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은 관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객이 있던 자리는 원래 누가 앉아 있었던 자리인가? 그것은 바로 박현규가 있었던 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주인공인 박두만이 허공을 쳐다볼 때 그때 그가 쳐다보는 것은 영화의 바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바깥이고 텍스트의 바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관객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범인을 쏘아보고 싶은 그의 간절함과 자신의 무능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악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본다면 세상 누구라도 악의 자리에 위치 지워질 수 있음을 뜻하면서 영화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결국은 악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에 관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악 앞에서의 철저한 무능과 탄식과 어떤 한숨 같은 것을 이 영화가 담아내면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악에 대한 패배 연대기 같은 작품이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혹은 모든 관련된 것들의 패배를 전제하면서 끝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박두만 형사와 서태윤 형사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알아내야겠다 혹은 악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가능성 자체도 영화 속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영화를 포함한 예술조차도 악 앞에서 패배하는 이야기라고 사실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사실상 얼마나 어둡기도 하고 또 얼마나 수많은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악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다뤄낸 그런 걸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제 견해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도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도 사랑하시는 이런 훌륭한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어떤 시선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다시 또 이런 또 잘 알려졌지만 이면 구석구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또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